와 경제 13번째 방송입니다. 양효은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좋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사를 안녕 못 하시죠? 뭐 아니면은 체포했죠?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체포했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LA 산불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LA 산불이 한번 봅시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LA 부촌까지 초토화 15만 명 대피령.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15만 명에서 지금 18만 명으로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환경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통제 불능 LA 산불 7개로 늘어 산 7개가 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최소 도시와 5명 사망, 지금 현재까지 10명 사망했다고 속보가 나왔고요. 예. 15만 명 대피령 내려졌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벌써 70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80조 언론에 나왔다고. 따라서는 80조 원.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이런 건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게 워낙 부촌이기 때문에 뭐 페리스 힐튼의 집이 100억짜리인데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부촌들이 지금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전소된 집만 1000개가 넘고 문제는 진압률 제로라는 거예요. 진압률 속수무책인 거죠. 지금. 네네, 속수무책으로 지금 불이 날아다니고 있다 저 그러더라고요. 불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진으로만 보면 되게 참혹한데 이게 참 환경 문제라는 거, 기후이기 때문이라는 게 더 심각한 것이고요. 무시무시하죠. 지금 뭐 BBC나 이런 데에서 나온 걸 동영상으로 보면 아예 기자가 이렇게 무슨 마스크가 그 재난 마스크 같은 걸 쓰고 고글이나 이런 걸 쓰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워낙 연기도 심하고 불똥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저게 환경 문제라는 건 기후 문제인 거예요. 기후. 그렇죠. 잠깐만요. 네. 이거 좀 보시고 일단 언론 헤드라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LAC까지예요. 사진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비싼 화재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완전 도시 전체가 타고 있는 느낌이고요. 이거 보면은 폭탄 맞은 듯 초토화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73조 18만 명 대피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에 자, 꼭 이럴 때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왜 기후이기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허리케인이 우기고 현재 캘리포니아 이쪽은 LA도 그렇고 그래서 비와 함께 허리케인이 오는 시기인데 허리케인이 오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시속 160km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왜 작년에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이런 데서 엄청난 태풍이 불었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많이 피해도 있었고 그건 비바람이었거든요. 태풍이었고.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태풍이죠. 근데 그게 비가 없는 건조한 공기로 허리케인이 부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우기고 비가 와야 되는데 태풍이 올 시기에 태풍 바람은 바람인데 건조한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할 때는 조금만 어떤 마찰이나 뭐만 있어 불씨만 있어도 불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LA가 전역으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는 뭐 홍수도 있고 사막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산불인 겁니다. 아까 좀 더 못 봤던 거 거주 지역도 불바다 산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연 환경 때문에 비싼 집들은 숲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요. 해변가에 쭉 늘어져 있고 그다음에 산 옆에 있는 그 부촌들이 지금 거의 다 탄 거죠. 네, 사상 최악 화마 생지역 이런 것도 있고요. 와, 역대급 바람 타고 역대급 산불. LA 여의도 면적의 25배.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압하는 헬기, 그다음에 물, 소방대원 다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압용 헬기들은 또 대부분 러시아산들이 많은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어가지고 그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 소방 헬기가 뜨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 LA 다저스에 있었던 박찬호 선수. 예. 박찬호 선수가 LA에 사놓은 집도 탔다 이렇게. 야, 거긴 부촌 집들이 거의 다 찼으니까 아마 대부분. 어마어마하네요. 예. 거기 뭐 유명한 배우들 집들도 거의 다 탄 것 같은데요. 야, 우기의 건조한 계절풍 허리케인. 와, 저건 못 막죠 인간으로. 그러니까 건조한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 그러면 우리는 태풍 비바람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건조한 허리케인이 산불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산불을 무섭게 불꽃들이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재이기도 한 게 이런 기후위기와 이런 재난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소방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물도 부족하다는데요. 뭐. 와, 그 진압률 제로라는 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런 건 천재지변인데 인간의 네. 힘으로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기후위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말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화될 때는 생각은 했고 얘기는 들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지구의 역습? 뭐 화난 지구가 인간한테 뭔가 되돌려주는 느낌?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심장부를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헐리우드가 지금 다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멈추시고 자,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우면 어제 정말 추웠어요. 네, 많이 추웠죠. 방송 네.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그 영하 13도인데 바람까지 보니까 체감적으로 한 20도 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영하 한 20도. 밖으로 노출된 곳은 거의 얼어버리는 느낌. 네, 네. 손발 다 얼고. 근데 여기 지금 히트펌프라는 게 주목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쓸 때 여러 이유로 쓰나요? 뭐 에너지 그러면 전기, 석탄, 석유, 뭐 재생에너지 이런 그 종류별로 나누긴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우리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는 전기는 이제 전자제품 쓰는 거고 조명, 빛 에너지 그리고 중요한 게 열 에너지예요. 예.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름에는 덥고 엄청나게 덥잖아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어제처럼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추위 양쪽 더위와 추위 이 문제가 결국 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그냥 건물로만 딱 잡으면은 뭐 5% 7%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건물에 쓰는 열 에너지까지 생각을 하면 2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탄소 배출량에. 그러니까 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을 무엇으로 공급할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난방은 보통 도시에서는 도시가스 쓰는 거예요. 근데 전원주택 내려가면 가장 문제가 이 난방이에요. 전원주택 내려가면 시골에는 도시가스 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LPG 아니면 등유. 배달시켜가지고. 그렇죠. 가스 배달시켜서.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수백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는 웬만큼 뭐 2층짜리 좀 괜찮은 전원주택 살면. 그래서 이 제주도에 있는 펜션도 한 2층짜리 펜션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거기도 뭐 몇백만 원 가스비 쓰고 이렇게 하던데 이거를 기존의 화석연료, 연료를 쓰는 걸로 하지 않고 히트펌프라는 걸로 난방을 하는 거예요. 난방도 하고 온수도 히트 말 그대로 열을 펌핑하는 거예요. 열을 이쪽에서 열을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은 시원해지고 이쪽은 따뜻해지잖아요. 이쪽에는 열을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는 시원해지고 여기 따뜻해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에어컨이 그렇죠. 그렇죠. 에어컨의 바깥에 뜨거운 열을 내뿜으면서 안은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안에 냉매라는 게 있어서 냉매를 이렇게 압력을 낮추면 확 팽창하잖아요. 확 팽창할 때 열을 확 흡수하거든요. 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 차가워지겠죠. 근데 얘를 또 압력을 확 눌리면 얘가 기체로 있던 게 액체로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열을 또 확 열을 오히려 내뱉거든요. 그러면 주변이 따뜻해지겠죠.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제품들 중에 에어컨하고 난방기가 같이 있는 에어컨들이 그렇죠. 네. 그 바꿔가면서 냉난방기라 그러죠. 네. 냉난방기가. 그래서 그게 여름에는 안에를 시원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근데 그걸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물도 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열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효율이 굉장히 높은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원리가 저렇게 돼 있는 건데 네네. 실제로 보면 저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히트펌프 도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200만 원이던 전기요금이 3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네네. 여기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MBC 뉴스에 나온 건데 이분이 2층짜리 펜션을 운영을 하면서 16명이 이제 동시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작은 수영장이 안에 실내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수영장 물 따뜻한 온수도 공급하고 16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온수도 공급하고 난방도 하고 하는데 월 한 2,300만 원의 가스비가 들던 게 히트펌프를 쓰니까 30만 원대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삼성전자가 공개한 거 한번 볼게요. 일단 히트펌프가 벽걸이형으로 변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벽걸이형으로. 이번에 CES라는 그 미국의 박람회인데 예. 전 세계의 기업들이 다 오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CES라는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선보인 삼성전자 히트펌프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어디에 저 그게 냉장고 있다는 옆에 거예요? 저거 같아요. 냉장고 옆에. 냉장고 옆에 있는 게 저기 히트펌프라고요? 예, 저거 아, 예.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긴 하고 흉물스럽지 않은데. 예, 빌트인이니까. 근데 우리 보통 보면 단독주택에서는 보일러실이 따로 있잖아요. 가스보일러실 외부랑 이제 공기가 잘 통해야 되고 예전에 왜 가스보일러 그 연통이 잘못 연결돼 있어가지고 불연소 가스가 실내로 유입돼서 그 MT 갔던 학생들 네. 뭐 참사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보일러실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요거 게 지금 실외기. 실외기가 예, 저 예. 까만색 저게 실외기인 거죠. 야, 그러면 200만 원이 3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덜 하면서도 그렇죠. 연료를 올릴 수가 있다. 예, 경제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가스 연료 비용, 등유 연료 비용, LPG 그런 연료 비용이 안 드는 대신에 전기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 비용이 들 때 이제 주택용일 경우는 누진제가 있으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펜션 같은 걸 하시는 분은 상업용, 일반용을 하니까 좀 더 싸죠. 예, 그렇죠. 누진제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히트펌프는 전기를 가지고 이 냉매를 돌리고 그리고 응축시키고 압력을 뭐 어떻게 보면 높이고 낮추고 하면서 그러면서 열을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제 전기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기 비용만 좀 더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로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연료가 안 들어가니까 배출 물질이 없는 거죠.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거죠. 빨리 바꿔야겠네. 네. 가스보일러는 사실은 그나마 깨끗하거든요. 석탄보다 깨끗하고 석유보다 깨끗하지만 그래도 가스보일러에는 미세먼지가 또 나와요. 네. 탄소도 발생할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화석연료니까 아무리 네. 가장 깨끗한 화석연료지만 그래도 온실가스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는데 그런 연료 자체를 안 쓰는 걸로 히트펌프를 하면 경제적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세계적 트렌드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뭐 그렇죠. 트럼프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해도 저 CES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이 박람회가 실제로 보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네. ICT 융합 박람회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들을 많이 전시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LG, 삼성 이런 데가 거의 날리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 가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대요. 1,300개인가? 예. 예. 전 세계에서 4,000몇백 개, 4,500개 기업들이 와서 자신이 가장 최신 트렌드, 가장 자기 기업의 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술들을 전자제품 기술력을 그냥 과시하는 그렇죠. 거죠. 뭐 일단. 애플도 그렇고 애플은 자기 핸드폰 보여주겠죠.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 요즘에 유행하는 게 AI 기술로 전자동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동차도 뭐 AI 기술로 완전 전자동화하는 거 이런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데가 이 ICT 융합 박람회거든요. 그 C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히트펌프 기술이 또 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그 헤드라인에서 봤듯이 여기에 삼성전자가 공개를 했다. 벽걸이형 히트펌프 요거죠. 네네. 자, 그럼 이것도 어떤 트렌드 돼가지고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널리 쓰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연료비는 적게 들어요. 예. 하지만 처음에 히트펌프를 도입할 때는 비용이 들죠. 예. 가스불보다는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럼 초기 비용을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유럽이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가스가 끊겼잖아요. 러시아에서 가스 관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3배, 4배 거의 10배까지 뛰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가스가 발전소의 가스보다는
유럽에는 대부분 그게 난방 에너지의 가스가 많았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히트펌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환한 거고 그때 LG전자가 히트펌프 삼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LG가 많이 수출한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네. 아리백도 그렇고 윤석열 뭐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어차피 윤석열 세계 시장 보고. 끝나고도 우리는 간다 이런 네. 느낌이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친환경 기업들이 꽤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신들의 벌이 이익을 위해서는 그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만 지금 빙하 타고 온 둘리처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히트펌프 얘기를 언론에서 좀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이런 기술 박람회 이런 데서 보이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히트펌프는 그때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가스가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 대체 기술로 히트펌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당시에 유럽의 거의 모든 정부가 여기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커진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건데 네. 재생에너지는 전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열을 만들기도 하죠.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빛과 열을 두 개를 같이 주니까 빛으로는 전기를 만들고 열로는 이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난방 온수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추울 때는 거기에 이제 좀 더 외부 전기를 더 끌어들여 가지고 더 온도를 높여서 제대로 된 난방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지열, 태양열 이런 거와 이 히트펌프 컨비네이션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는 전기는 태양광으로 하고 그러면 완벽한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실은 전 세계의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근데 기술이 진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원금도 주고 하니까 이제 뭐 물 만나 고기처럼 쫙쫙 퍼지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상황이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증시만 최악이잖아요. 러시아 전쟁 난 러시아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더 안 좋다 그러니 예. 빨리 이 정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런 시장들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희원영 의원 방송을 들으면 고급 인터넷 강의, 인간 같아. 네, 네. 아유, 고급 정보죠. 여러분들 강의로 내세요.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민간 석탄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너무 부끄러운 세계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자료를 내도 네. 이제 세계가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완전히 못 믿기지 않겠지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제가 민간 석탄 발전소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9년에서 10년 뭐 그 당시 전력수급 기본계획 나올 때 그때 민간 석탄 발전소 그 대기업들한테 그 사업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 현대, 당시에 동양, SK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또 이렇게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해서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경남 고성 하이 쪽에 SK가 남아있고 삼척에 포스코가 남아있고 강릉에는 삼성물산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북평 동해 밑에 북평에는 GS가 있습니다. 여기에 석탄 발전소가 지금 있는데 얘네들이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동을 시작한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빠진 거였죠. 자, 그럼 표 하나씩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8년 누락 해가지고 기존 발표가 6억 2,400만 톤인데 누락이 포함되면 6억 4,700만 톤이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2,300만 톤이 더 올라가는 거죠.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 표는 이런 겁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빠졌던 민간 석탄 발전소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현황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게 지금 서해안 쪽에 있는 거는 저기에서 미세먼지 발생했던 그렇죠. 그거죠. 예. 그러니까 서해안에는 지금 어디에 석탄 발전소가 많냐면 당진, 서천,
보령 그래서 경기도 바로 밑에 있는 충남 지역에 석탄 발전소가 30개가 모여 있어요. 저 가동을 중지시켰더니 미세먼지가 수도권 좀 덜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충남하고 수도권에는 몇십 킬로 뭐 많이 떨어져 100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근데 왜 충남에만 30개 모여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네, 옛날에 수도권 대기 보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수도권에는 고체 연료는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체 연료가 뭐겠어요? 석탄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고체 연료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석탄 발전소가 어디로 갔냐? 수도권 바로 밑에 충남에 다 몰린 거예요. 근데 공기가 그 미세먼지나 그런 뭐 나쁜 오염 물질들이 뭐 하늘에서 막 퍼지다가 수도권에 오면 여기 수도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비켜나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깝깝한 행정이었나. 그리고 또 문제가 수도권 대기 보존 특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영흥도에다가 석탄 발전소 12개를 할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근데 그중에 한 절반가량밖에 지금은 안 되긴 했는데 그때 그걸 하면서 90년대에 그걸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람은 서쪽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때 시민단체들이 영흥도에서 풍선 날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이 바람 불고 간다. 보인다고. 인천 내륙으로 들어간다. 지금은 편서풍이라 그러면서 중국에서 바람 다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인천에서 바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석탄 발전소가 지금 몇 개죠? 7, 8개 거기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 석탄 발전소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석탄 발전소가 많은 게 어디 있냐면 지금 다 동해안에 다 있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동해안의 석탄 발전소가 거의 다 민간인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인허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대기업들이 석탄 발전소만 건설하면은 그냥 앉아서 돈 번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그 정부청사 근처에서 접대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 소문들이 많죠. 야, 진짜 이게 다 민간 그때 결정한 게 지금 나오는 거고 그때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라리 원전을 민간에게 팔지 그 경제성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그랬는데 원전은 그대로 두고 석탄 발전 쪽만 민간에게 인허가권을 주면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거의 폭탄 받듯이 석탄 발전소를 다 준공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그 양효은영 의원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헤드라인 한번 보여줘봐요. 원실가스 배출량 감소했다. 막 그러니까. 네, 2022년에. 그래놓고 저게 지금 원전 덕분이라고 네, 그렇게 선동을 발표했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산업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줄었었죠. 그 당시에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줄어들었다. 전년보다 3.5% 감소했는데 이게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에 원전 덕분에 줄어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세부 내용을 딱 들여다 보니까 줄어든 게 이제 1,630만 톤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전환 부분은 2,000만 톤 넘게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1,630만 톤이 산업 부분에서 줄어들었어요. 산업. 그러니까 원전은 전환 부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는 970만 톤밖에 안 줄었고 대부분은 다 산업 부분에서 줄었다. 그 산업은 어디서 줄었냐? 기억나세요? 포철이 비 많이 와갖고 잠겨서 그랬죠, 몇 개월 멈췄잖아요. 그때 줄어든 거예요. 그때 줄어든 걸 가지고 원전 덕분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야, 정말 그 친원전 세력이 좀 너무한다 싶어요. 근데 그때 줄어들었다고 말한 그 양보다 지금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민간 석탄 발전소 석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줄었다고 하는 양보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도 결과적으로 2023년에 더 많이 늘게 돼버렸죠. 우리가 지금 몇 해 전 방송에서 한국의 탄소 배출 그 순위 이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세계 상위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줄여야 되는데. 뭐 7위 8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나라가 작지만 이제 경제 규모가 커서 근데 큰 경제 규모만큼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이런 게 거의 한 60% 이상이 되고 있죠.
자, 절반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윤석열이 갑자기 자기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동해 석유 시추, 뭐 가스 시추 뭐 이런 발표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기후솔루션에서 그 조사를 한 건데요. 윤석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탄소 비용이 최대 2,416조 원. 그러니까 최대이긴 합니다만 네, 2,400조 원. 그러니까 여기서 배출될 온실가스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 140억 배럴이 다 나오는 거고 그런 경우에 30년간 58억 2,750만 톤. 우리가 1년에 한 7억 톤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30년간 58억 2,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더 늘어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늘어나 버리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들어가냐. 왜냐하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줄이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2,416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최대. 아니 그러면 거기서 석유가 나온다고 해도 이득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우리가 만약에 배출 의무가 없고 거기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 얼마나 줄인다고 한지 아세요? 2030년까지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제 5년도 안 남았어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4억 톤으로 줄어들어가요. 4억 톤. 현재 7억 톤인데 4억 톤까지 줄어들어요. 야, 그래프 아까 보여주셨나요? 이 보면은 저 그래프에 가스 석유 생산량 140억 배럴. 탄소 비용은 그만큼이 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탄소 자체가 이제 비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온실가스가 옛날에는 그냥 온실가스 낼 때 공짜로 다 냈지만 지금은 1톤 낼 때마다 그게 다 비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게 세계적인 약속을 한 거고 그러니 그걸 줄이기 위한 비용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참 하나만한 짓 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석유 석탄 캐서 전기 만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망하는 길이잖아요. 설사 석유가 웬만큼 나온다고 해도 방향성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런 산불들을 보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왜 울진 그쪽이랑 산불 나가지고 송전솔로 끊기고 그리고 낙산사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왜 도시에서도 불 날아다니면서 막 집도 여러 채 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명피해도 있었고 이런 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게 또 발생할 수 있다니까. 아, 진짜 이렇게 멍청한 짓이 있나 싶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해고염수 바다로 10차에 걸쳐서 방류를 했는데 이미 했죠. 한 7만 8천 톤 들어갔죠. 야, 바다로 들어간 게 7만 8천 톤. 네, 134만 톤, 거의 140만 톤 정도 있는 것 중에서 한 7만 8천, 거의 한 8만 톤 정도가 10차 방류를 했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7,800톤씩. 예. 저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멍청한 짓인지도 한번. 이제 시작이다. 근데 지금 방류했는데 왜 우리나라 생선들 아직 오염 안 됐냐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염이 덜 된 오염수를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고농도 거의 몇백 배, 기준치의 몇백 배 이상 오염된 고농도 오염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도 보면은 7,800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7만 8천 톤이 맞아요. 7,800톤이 맞아요. 다 합쳐서 10번을 다 했으니까 10번을 다 합치면 네, 한 번에 7,800톤. 한 번에. 네네. 10차니까. 그러면 저기 자막을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줘야 돼요. 7만 8천 톤. 총 이제 아니 한글로 쓰든가 7만 8천 톤이라고. 네. 한 번 할 때마다 7,800톤씩. 네네. 한 번 할 때마다. 네. 정리됐고요. 자, 야. 근데 일본이 지금 그거 말고도 그거 있었죠. 그러니까 해결료를 꺼내는 건 못 해가지고. 네네.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주변 거랑 다 이렇게 같이 녹아서 엉망이 된 잔해가 있는데 얘가 방사능이 너무 세니까 상태를 보기 위해서 들여보냈던 로봇도 계속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씩 꺼내려고 그 잔해 상황이 어떤 건지 상상만 하고 있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 겨우 한번 꺼냈어요. 그때 꺼낸 양이
0.7g이에요. 0.7g. 근데 원래는 2050년까지 모든 폐로를 다 완벽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30년 뭐 못해도 40년까지 이 해결료 잔해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0.7g 겨우 끄집어냈대잖아요. 0.7g. 0.7g. 네? 1g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이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상상이죠. 이것도 역시나 상상이지만 한 880톤? 880톤이 지금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0.7g 겨우 꺼낸 상태. 얘 상태가 어떤지 보겠다고 하면서 그걸 2차 시도를 다시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쳤구나 아주. 야. 그래서 2050년까지의 폐로는 아마 안 될 거다. 예. 네, 이 해결료 잔해를 끄집어내는 것도 그것도 너무 무모한 계획이다.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체르노빌처럼 차단막 다 해가지고 주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서 이 자체를 거대하게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무덤이죠. 그렇게 해서 방사성물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나 동경전력은 이걸 다 끄집어내서 원상복구를 다 하고 거기 나온 물들은 바다에 다 버리고 이게 지금 계획인 거예요. 택도 없는 짓이죠. 그건 말도 안,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이 880톤의 해결료 잔해물들 데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꺼내는 걸 성공한다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다 꺼내고 나면은 오염수가 더 이상 발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염수가 발생 안 되도록 완벽하게 차단하고 냉각시키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물을 계속 넣으니까 오염수는 계속 지금도 원래 200톤 나오던 게 100톤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오염수는 매일매일 계속 나와요. 그러니 물이 계속 쌓이잖아요. 오염수가. 네. 그럼 바깥에 버릴 물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 원래 사실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따가 따로 있고 이따 조선일보 얘기 먼저 하고요. 조선일보 먼저 하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를 상대로 양희은 의원이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지금 이긴 사건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정 합의서라는 게 나왔어요. 저번에 우리가 방송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양희은 의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잘못 말한 거. 요거를 이제 조정 합의서라는 게 나와서 저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당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말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한 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양희원영 의원이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근데 그 말은 허위였다라고 단정적으로 저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닌 건데. 아니라고 제가 말한 것이 허위다, 허위였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건 잘못된 뉴스다,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 거고 그걸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더니 허위였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한 본래 뜻이 뭔지를 뒤에 덧붙여서 기사를 다시 쓰기로 한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사가 고쳐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바꾸기를 했냐면 IAEA는 유엔의 그 독립적인 관계기구다. 독립적인 관계기구라고 유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 그걸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 산하기구가 아니라 독립적 관계기구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걸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허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저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치기로 한 겁니다. 아유 조선일보 정말 그 습관은 참 민주당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짓말하고 잘 모르면서 말을 한 거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건데 근데 저건 유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시디어리라고 하는 산하기구, 부속기구 같은 산하기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기구와 그다음에 전문기구, 스페셜라이즈드라고 하는 특화된 기구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것이 관계기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IAEA는 이 세 번째 그룹인 세 번째 카테고리인 관계기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산하기구라고 자꾸 저쪽에서 주장을 하면서 제가 잘못 아는 것처럼 하는지 가만 보면 왠지 그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 그렇죠. 권위 이런 걸 유엔의 힘을 빌어서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산하기구 아니다 말을 했던 이유가 산하기구라 그러면 사실은 유엔이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유엔은 IAEA의 저 보고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IAEA는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재정이 나와요. 특히 일본 많고요. 네, 일본, 중국도 많죠. 네. 우리나라도 꽤 내고 있고 네. 왜냐하면 원전을 많이 가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사나 사무총장을 뽑는 건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을 어쨌든 가동하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방수성 물질이 정상 가동 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지지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본의 동경전력이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IAEA의 그 보고서를 보면 모든 것은 동경전력에서 낸 자료, 일본 정부가 낸 자료는 다 맞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IAEA가 조사하거나 직접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신뢰나 안전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자꾸 유엔 산하기구라 그러면서 그 권위로 덮으려고 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였죠. 근데 이거를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이걸 공격을 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언론중재위원들은 그러더라고요. 선의에 맡기자. 이거를 바꾸면 조선일보도 아니면 다른 언론사들도 그런 걸 스스로 바꿀 수 있게 선의에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네. 기사만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민사로 가시지. 네. 네. 자 이제 그 이야기고요. 어쨌건 조선일보를 이긴 양이원영 전 의원이었고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하던 걸 계속 이야기해 보면 원전 사고 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 보고서 이거를 보면 실제로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총 7만 8천 톤이란 말이에요. 네, 총 나온 거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나온 이 폐기물은 바다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IAEA도 국제기구지만 또 원자력 관련한 국제기구가 또 하나 있어요. OECD 산하의 이제 NEA, 뉴클리어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건 OECD의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는 2016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권고 보고서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 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 보고서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는 사고 후에 액체 폐기물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그러니까 원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나오는 그 배출 한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온사이트라는 게 부지 내거든요. 그 사이트 그 부지 안에 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이제 기본적인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권고를 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를 막 공격하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오염된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캘리포니아에 오염된 거 잡혔냐, 우리나라에 오염된 거 잡혔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오염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한 뭐 이렇게 대야에다가 뭘 풀어서 이렇게 오염된 거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에 의한 피해를 증명해서 그 피해가 입증될 때만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그러진 않잖아요. 바다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라.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라. 숲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라 그러는 게 그 쓰레기가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 입증을 한 다음에 버리지 마라고 해야 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에다가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 국제협약에서도 바다에다 쓰레기 버리지 마라라고 국제협약을 맺은 거고. 근데 유독 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만큼은 이 피해가 피해가 있는지를 입증을 해라라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자꾸 강요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오염수를 저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제일 싼 비용 때문에 바다에 버렸는데 예시를 하자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마당에 똥을 막 싸놨어요.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길거리에다가 집 앞에 길거리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제가 거의 가봤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쓰나미 때문에 주변의 마을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 후쿠시마 원전 부지 말고도 그 주변이 다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충분히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걸 또 고체화시켜서 보관하자고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도 나왔는데 예. 그게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그때 일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왜 버리려고 그러는 거 같냐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용이라는 세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관련해서요. 지금 원전 사고 관리 계획서가 후쿠시마 사고 국내에 첫 승인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게 사고가 나면 이 사고를 가장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날 건지를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사고가 각각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러니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예전에 말했던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서의 문제가 뭐냐면 중대 사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폭발이 일어나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으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중대 사고인데 그런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평가서를 다 만들었다. 그거는 과거의 기준이다. 근데 최신의 기준은 그런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 설비를 더 보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도 그런 중대 사고나 가장 심각한 부분들을 다 빼버린 거죠. 근데 빼버린 거의 전제가 예를 들면 항공기 충돌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빠지고 그리고 대기 확산 지수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게 바람이 아주 잘 불어서 막 흩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오염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싹 다 퍼져 버리니까 물론 오염 지역은 넓어지겠지만 근데 그게 잘 안 퍼지고 정체돼 있으면 그 주변에 고농도로 오염이 돼서 인명피해가 심해질 거거든요. 이럴 때 대기 확산 지수를 확 퍼지는 걸 할 거냐 아니면은 그걸 이제 대기 확산 지수를 정체된 형태로 만들 거냐 이거를 뭘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사고의 그 인명 피해라든지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완화된 걸로 지금 통과시킨 거죠. 진짜 정신 못 차렸어요. 네. 근데 이게 신규 원전 가장 최신 원전에 대한 사고 관리 계획서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규 원전이라면 더 강화해 갖고 안전사고 안 나게끔 만들어야죠. 네. 근데 그나마 신규 원전은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만들었던 원전보다 더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훨씬 낮긴 하죠. 낮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관리 계획서에는 기본적인 전제는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안전 설비를 더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규 원전 안전 설비, 유럽의 신규 원전 안전 설비에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네. 그래서 수출형 우리나라 원전하고 지금 국내형 최신 원전이 설계가 달라요. 왜냐하면 유럽 기준에 맞추려면은 그런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사용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것도 다 받쳐서 냉각시키고 바깥에서 항공기 부딪히면은 바깥에 부딪히면 안에 거는 튼실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중으로 경락 건물도 만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사고 관리 계획서는 저렇게 부실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수명 연장하는 원전들이에요. 그 수명 연장하는 원전들은 이 신규 원전보다 훨씬 더 지진도 예를 들면 내진 설계가 0.3G, G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는데 중력 가속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면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떨어지는 힘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떨어질 때 1G로 떨어지잖아요. 1 중력 가속도로. 예. 근데 1 중력 가속도로 옆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겠죠. 그만큼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중력 가속도가 어느 정도 지진의 힘에서 흔들리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예. 근데 그게 옛날 원전은 0.2G였고요. 최신 원전은 0.3G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대 사고라 그러면 우리가 상정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지진이 벌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관리계획서에는 그냥 보통의 설계 기준이 0.3G로 그냥 했어요. 그걸 초과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 사고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정권 바뀌면요 이런 부분은 싹 고쳐야 돼요. 뭐 정치적으로만 개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심각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진 날 걸 예상했겠습니까? 지진 그러니까. 나더라도 사실 9.0의 지진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죠.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오늘은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태양광 가짜뉴스 팩트. 지난번에 하다 만 거. 네. 요거는 지금 좀 몇 개 안 남았어요. 네네. 두 가지 더 남았죠. 자 다음 첫 번째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전자파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빛반사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화학물질 사용한 세척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자체 태양광 발전기는 유리로 거의 다 만들어진 거고 모래로 만들어진 거다. 중금속도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자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좁은데 이 좁은 땅에 태양광 어디다 짓냐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해왔거든요. 근데 저게 좀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태양광 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있는 그 당시에 비싼 태양광 발전소의 비용인데 경제성 있는 태양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321기가와트다 그래요. 321기가와트가 원전 한 개 분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원전 300개 분량이 우리나라에 설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제성 있는 걸로. 야, 네.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 설치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땅이 좁은 거 아니냐 이렇게 경제성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321기가와트나 그것도 지금 몇 년 전 17년인가 18년 얘기니까 지금은 더 싸졌죠. 그리고 건물도 보시면 건물이래 국토 면적도 보면 거기 제일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점점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저거 다 모으면 321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국토 면적의 한 7%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줄었냐면 국토 면적의 한 3%만 해도 300기가와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어. 당연히 태양광 해야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몰라봐.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도시 용도의 면적이 몇 %냐면 우리나라 면적의 15%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건물만 잘 활용해도 근데 그건 좀 비싸긴 하죠. 벌판에다가 하면 더 싼데 그래도 도시에 있는 건물만 잘 활용해도 도시 면적이 15%인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한 3%만 해도 300기가와트 넘게 태양광을 할 수 있는데 가끔씩 왜 주위에 저 빌딩이나 건물들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으면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네네. 근데 그 태양광이 없는 것처럼 그냥 대리석처럼 만드는 그런 태양광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가짜뉴스에 경제성 있는 거는 몇백 기가와트 된다. 300기가와트 이상.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고 그리고 면적도 예전에 한 7, 8%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3% 이하로 더 낮아졌다. 그 정도면은 태양광으로도 충분히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거는 그때 말씀드렸죠. 원전 조선일보가 늘 불렀던 원전이 태양광 재생에너지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매년 문재인 정부 때 4년 내내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미국에서 원전 문을 원전에 대해서 주정부가 주의회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전들을 살려달라고 로비하는 로비스트였다. 아이고.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때 저것도 같이 보여드렸죠. 알겠습니다. 자, 야 시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야, 근데 LA 산불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게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겨울에 건조하고 특히나 봄에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신데렐라 방송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시간 끝내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다음 주 봬요. 네.